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안녕하세요. 있습니다. 8주차 수업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는 이렇게 24년 4회차에 올려주셔서 여러분 공부와 타인 공부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뭐 중반 이후 거의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니까 좀 힘들더라도 계속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603페이지 이동통신 분야 이어서 하면 허리전 핸드오버랑 버티컬 핸드오버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 시간에 소프트 핸드오버를 얘기했죠. 소프트에서 섹터 간에 그 다음에 소프트 핸드오버 기지국 옮기는 거, 그 다음에 하드 핸드오버 기지국 방식 틀린 거, 소프트 하드 핸드오버를 우리가 이해하시고요. 요거가 이렇게 허리전 어떻게 보면은 같은 동일 평면에서 이루어지는 그 호모지니어스 핸드오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 기술이 적용되는 네트워크 안에서 이동통신 셀 상호 간에 단말이 이동해서 서비스를 유지하는 기능. 버티컬은 어떻게 보면 헤테로지니어스로 해서 어떻게 보면 위아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기술이 적용된 망에서 다중 접속, 멀티플 인터페이스란 기술로서 단말이 이동할 때 서비스를 유지하는 기능으로서 이렇게 와이어리스 랜이라든지 CDMA 간에 전혀 틀린 이기적 기술 간에 이루어지는 기술이다라고 해서 호리전은 우리가 수평에서 같은 평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동일 기술이다. 버티컬은 서로 다른 기술에 일어나는 거다라고 해서 이 용어 차이점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이버시티 공간 다이버시티 편파 시간 주파수 각도 한번 읽어보면 다 이해하실 겁니다. 공간은 공간적으로 분리된 두 개 이상의 안테나를 이용해서 좋은 신호를 선택하는 거죠. 다이버시티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신호를 틀리게 해서 좀 더 좋은 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이가. 편파는 파에 대한 수직과 수평 편파 두 개의 파를 틀리게 해서 이것을 송수신해서 좋은 걸 쓰는 거고, 시간 다이버시티는 서로 시간을 틀리게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일 정보를 시간차를 두어서 보내서 어떻게 보면은 다시 검증하거나 더 좋은 신호를 쓰는 거고, 주파수 다이버시티는 서로 다른 주파수 두 개를 보내면서 수신해 쓰는 거고, 각도 다이버시티도 수신 각도를 다양하게 틀리게 해서 보내서 수신해서 좋은 걸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에서는 이렇게 다이버시티를 하는 이유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륙권 파페이징에서 전 시간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대신께 감산덕이죠. 대신께 감산덕으로 해서 제가 이거 외울 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대신께 감산덕 전간편 흡선도 해서 전주차 한번 찾아보시고요. 앞에 세 개 다 AGC, AVC 하나로 해서 AGC, AVC가 이루어지는 거고, 밑에는 이제 다이버시티다 해서 요 위에 세 개는 오토게인 컨트롤러, 밑에는 이제 다이버시티로 처리한다. 그래서 정리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대신께 감산덕에서 각각의 역할 이해하시고요. 한번 읽어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대책이기 때문에 요 대책 오토게인 컨트롤러를 쓸지 다이버시티를 쓸지 그거를 시험에서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암기를 하시고 시험에서 마실 수 있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OFDM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OFDM은 주파수의 효율성을 우수하고 복잡도가 낮아지고 사이클 플렉스를 사용해서 멀티플 패스 환경에서 우수하고 다중경로 페이딩이 강하고 FFT를 이용해서 고속의 신호 처리가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이건 FDM이고요. 그래서 주파수에 대한 가드밴드를 써서 보내는 방법이 그 FDM 방법인데, 얘를 90도에서 오소고날에서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오소고날 하면서 보내서 우측과 좌측의 주파수에 대한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어서 주파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OFDM 방식이고요. 현재 4G나 5G 등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OFDM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OFDM은 효율이 우수하고 낮은 복잡도가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과 패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고속 신호 처리가 가능하고, 부방송파 개수만큼 이퀄라이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복잡도가 낮아진다라는 게에 대한 그 낮은 복잡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효율성은 부방송파를 델타 F 간격으로 겹치면서 주파수 효율성이 우수해서 데이터 레이트가 높아지고, 멀티패스 환경, 다중경로 환경이죠. 멀티패스 환경이 생기는 ISI 때문에 가드 인터벌을 사용했으나 OFDM에서는 가드 인터벌이 필요가 없고 사이클 플립패스를 사용해서 멀티패스 환경에서 우수하다. 다중경로 페이징에 대해서 우수하다. 데이터를 낮은 데이터로 여러 개 나누어 병렬을 전송해서 다중경로 페이징이 강하다. 도플러 천위를 극복한다. 7장에 도플러 천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고요. 송수신 양단에
양단 사이에 이동에 의한 도플러 천리가 발생해도 통신에 영향이 적고 간섭 영향이 적다 해서 협대역 간섭은 일부 부반송 파에만 영향을 줄 수 있어 OFDM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없다. 고속 처리를 한다. FFT 패스트필의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고속으로 신호 처리 가능하다. OFDM의 단점은 사이클릭 프리퀀스를 별도로 둬야 되기 때문에 ISI를 줄이기 위해서 사이클 프리픽스를 별도로 사용한다. 동기화가 민감하다. 주파수 동기에 민감하다. 왜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오소고나르에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파수 동기에 민감하다가 되는 거고요. OFDM은 PAPR에서 여러 가지 이런 신호들이 겹쳐서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중첩되는 신호가 갑자기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피크 어브리지 레이쇼가 돼서 PAPR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민감도가 돼서 민감도 반송파 주파수의 옵셋과 위상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강하다. 민감도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동통신에서 이거 과거 기술인데 간혹 나올 수 있어서 WCDM과 CDMA 2000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WCDMA는 기지국마다 PIN 코드를 다르게 사용하고 CDMA 2000은 동일 PIN 코드를 사용한다. 그래서 3세대 이동통신이 되는 거고요. 대역폭은 5MHz고 이쪽은 1.25MHz인데 크게 여기가 유럽 방식이고 북미 방식인데 이건 안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과거에 나왔던 문제인데 혹시 문제은에서 나올까봐 다시 한번 빼낸 거고요. WCDMA는 기축국마다 PN 코드가 다르냐 같냐 이게 핵심이니까 요거 정도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위성통신으로 들어가서 위성통신은 위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구국과 이제 위성이 있는데요. 위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내리는 게 다운링크고 올라가는 게 업링크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위성이다. 그래서 위성 중계기에서 지구국으로 보내는 거 다운링크, 신호가 지구로 전달되는 통로를 다운링크로 한다. 다시 그 지상에서 위성으로 보내는 거, 그거를 이제 업링크라고 하고, 이 업링크, 다운링크 구분하고요. 지구에서 위성으로 신호가 전달되는 통로를 업링크인 상향이라고 한다. 위성 간에 통신하는 거, 이렇게 위성 간에도 이렇게 통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ISL이라고 한다 해서 인터세틀레이트 링크라고 해서 이걸 ISL이라고 한다. 그래서 용어 갖고 하시고요. 그래서 위성은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정지궤도 위성 36,000km에 떠 있는 거고요. MEO에서 중궤도 위성 2만에서 36,000, 저궤도 위성 2,000km 이내의 그 위성을 저궤도 위성이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6G랑 관련 있는 위성은 우리 저궤도 위성 LE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성은 크게 수동위성과 능동위성으로 나눌 수 있고 능동위성은 다시 정지궤도 위성, 랜덤위성, 위상위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지궤도 위성, 랜덤위성, 위상위성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성의 분류를 두어 놓으시고요. 위성 궤도별로 해서 GEO, LEO, MEO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저궤도, 중궤도, 정지궤도, 요 궤도 높이, 그 다음에 공전 주기, 해서 여기 GEO는 지구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24시간, MEO는 어떻게 보면 여기 2만에서 3만 5천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시간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127에서 14,400인데 이건 시험이 안 나오고요. LEO는 어쩌면 더 낮은 거죠. 그래서 요 특징, 저궤도 위성 수명이 좀 짧고 지원도 짧고 고속통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6G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MEO가 L밴드 사용하는 거고 GEO가 위성통신에 대한 수명이 가장 길다라는 정도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지궤도 위성, 랜덤 위성, 위상 위성에서 위성의 구분 세 가지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안테나 이렇게 우리가 그 KT 스카이라이프에서 집에서 수신하는 안테나 그런 걸 이제 파라볼라 안테나라고 하고요. 이것의 좀 더 개량형이 혼 안테나라고 하고요. 그래서 곡선 접지 형태고 지향성이 우수하고 주파수 범위가 높고 주로 위성 통신이라든지 무선 점대 링크에 사용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초점이 있고 이 안테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대해서 보면 구형파루에서 이렇게 구형파루에서 요 안테나의 여기 요 표면을 받고 다시 여기 보면 평면파루에서 나가는 거에서 이거를 이제 파라볼라 안테나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그 안테나의 특성으로 해서 지형성이 더 좋아지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파라볼라 안테나를 좀 더 개선한 것이 혼 안테나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무선 통신 기사에서 시험 문제가 좀 더 딥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요 그 파라볼라랑 혼 안테나 요 개념 정도만 아시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성통신 할당 방식, 그래서 우리가 고정 할당, 요구 할당, 랜덤 할당이 있는데요. 무엇을 할당하는 거냐면 위성통신 자원을 할당하는 거예요.
위성통신 자원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통화 채널이라든지 데이터가 갈 수 있는 그 길에 대한 그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할당을 고정으로 하냐, 요구 할당은 디맨드, 내가 요구할 때 하냐, 그래서 그 예약이 되는 거고요. 경쟁 할당은 랜덤으로 해서 필요할 때 그냥 요 리소스를 갖고 쓰냐라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널 효율은 고정 할당은 할당이 돼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것도 우리가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낮은 거고요. 요구 할당은 어떻게 보면 채널이 높고 경쟁 할당은 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랜덤 할당도 채널 효율이 좀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못 쓰는 게 있기 때문에 낮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지연은 고정 할당이나 요구 할당은 되게 낮은데요. 이쪽에 충돌이 일어나서 지연이 매우 지연 할당이 랜덤 할당이 가장 적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충돌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주 용도는 랜덤 할당이 패켓망, 그다음에 고정 할당은 사용자가 적을 때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장점은 지구국이 간단한 거고 이쪽은 채널이 우수한 게 요구 할당이고 랜덤 할당이 지구국 부하가 작다. 그래서 단점은 확장성이 떨어지고요. 고정 할당이 요구 할당은 고가의 지구국이 할당이 되고 랜덤 할당은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동시 제어가 불가능한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DMA 이렇게 보면 그 주파수 나눠서 쓰는 거, TDMA 시간 나눠 쓰는 거, CDMA는 시간과 주파수를 겹쳐 쓸 수 있으나 그거를 이제 코드 나눠 쓰는 거 이런 개념들은 정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성에 이제 트랜스폰더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상향 주파수 6기가를 받아서 하향을 4기가로 보냈는데요. 위성이 이제 공중에 떠 있다 보니까 밑에서 지구국에서는 좀 더 높은 주파수로 보낼 수 있고 얘를 이제 낮은 주파수로 해서 왜냐면 주파수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향은 6GHz 얘를 6GHz 받아서 필터 통해서 다운 컨버터 통해서 다시 2GHz로 오실레이터를 통해서 다운시켜서 4GHz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6GHz 4기가 변화에 대한 위성 트랜스폰더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통신인데요. 광통신, 굴절률, 전반사 등등에서 얘기하는데요. 굴절률은 코어와 클레드에 의해 그 성능이 결정되는 거고요. 전반사는 코어가 클레드의 굴절률보다 커서 광의 빛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전반사가 되는 거고, 분산은 이제 광이 퍼지는 건데요. 광이 퍼지는 분산 특성이 있고 광이 약해진 손실 특성이 있고, 분산은 색분산과 구조분산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광 케이블은 싱글모드와 멀티모드 광 케이블이 있고요. 싱글모드와 멀티모드는 전송 속도가 어떻게 보면 싱글이 더 높고 가격이 좀 더 싱글 케이블이 더 비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 케이블을 연결하기 위해선 접속 손실이 발생하고요. 싱글이나 멀티모드 모두 광 케이블 접속 시 광 접속에 의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 케이블은 여기 보면 코어랑 클레드랑 피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냐면 코가 크면은 코피가 난다 해서 여기 피복입니다. 피복 또는 보호막 피부로 해서 코가 크면 코피가 난다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광학적 파라미터는 이제 개수 정비로 외웠고요. 개수 정비에서 개구수, 수광각, 정규와 주파수, 비굴절차에서 개수 정비로 정리하시고요. 개구수는 빛을 광섬유 내에 수광시킬 수 있는 능력. 수광각은 바드수잖아요. 코어의 빛을 전반사시킬 수 있는 각도. 비굴절차는 코어의 굴절에 의한 클레드의 굴절의 차. 정규와 주파수는 광섬유 내의 빛의 개수를 정하는 것으로서 단일 모드나 다중 모드를 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정비가 광학적 파라미터, 구조적 파라미터는 편비균에서 편심률, 비원율, 균경률에서 이 광 케이블에다 코어와 광이 어느 정도 그 원형 형태를 유지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굴절차에서 코어와 클레드의 비굴절차에서 여기 공식 2의 n의 제곱분의 n1의 제곱 마이너스 n2의 제곱에서 n1분의 n1 마이너스 n2로 해서 정리하시고요. 예, 그래서 개구수 뉴머리 어펙처라고 해서 입사광에 의해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수광각이고 보통 싱글 모드가 0.1이고 멀티 모드 0.1에서 0.3 정도 더 큽니다. 그래서 개구수 공식 밑에 n1의 사인 세타 c에서 사인 세타 c는 루트의 n1 마이너스 n2의 제곱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멀티모드랑 싱글모드를 구분해 봤는데요. 멀티모드, 싱글모드에서 이제 코어 직경이 더 적은 게 이제 싱글모드가 되는 거고요. 클레드는 똑같이 125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주로 파장 때는 850이나 1300을 사용하는 게 멀티모드고 싱글모드는 1300, 1500을 사용합니다. 대역폭은 좀 더 싱글모드가 기가헤르츠, 멀티모드가 메가헤르츠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광 전송 모드는 당연히 멀티기 때문에 복수고 이쪽이 단수가 됩니다.
분산은 싱글에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전송 손실은 매우 적고, 그러니까 싱글보다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송 거리는 멀티 모드는 주황색으로 해서 주로 전산실 내에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싱글 모드는 주로 외부에서 사용한 거고, 현재 내부에서도 사용하지만, 그래서 여기 전산실 내부냐 외부냐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광케이블 손실은 크게 재료 손실과 구조 손실이 있고요. 재료 손실은 광케이블 내부에 의한 손실, 그 다음에 외부에 의한 구조 손실이 있습니다. 재료 손실 내부는 흡수 손실, 산란 손실이 있고요. 광섬유에 포함된 철, 크롬, 코발트 같은 금속 성분으로 인해서 광케이블이 손실되는 거. 산란 손실은 광섬유 제조 시 광섬유가 굳을 때 그 광섬유의 불균일성에 생기는 손실이 돼서 광섬유 내부 손실이 되겠습니다. 광섬유 외부 손실은 이렇게 광섬유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밴딩에서 또는 매크로 밴딩도 별도로 있고요. 광섬유가 가해지는 불균일한 압력에 의해서 축이 구부러지는 거. 구조 불완전에 의한 손실에서 코어와 클레드의 경계면의 불완전에 의해 생기는 손실, 코어 손실에서 코어와 클레드의 경계면 접속에 의해 생기는 손실이 되겠습니다. 광 분산에는 광 케이블 이렇게 24파가 퍼져 나갈수록 광이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분산인데요. 이 분산을 보완하기 위해서 DSF라고 해서 디스퍼션 시프트 파이버에서 분산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해서 1310 나노미터의 분산 특성을 1550 나노미터로 옮겨서 사용하는 그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 디스퍼션 케이블을 좀 더 강화한 게 넌제로 디스퍼션 시프트 파이버가 되는 거고요. 1550에서도 분산값의 특성을 좀 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조절해서 좀 더 분산 특성을 향상된 부분이 NGS-DSF 케이블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 케이블에 대해서 이제 광 속도에 대해서 정리했는데요. 크게 우리가 SDH 방식과 소넷 방식이 있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소넷 방식이고요. 소넷 방식은 크게 얘기하면 이제 북미 방식이 되는 거고요. SDH 방식은 이제 유럽 방식이 되는데 유럽 방식과 북미 방식 혼용해서 쓰다가 저희는 대부분 이제 SDH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험 문제는 두 개가 혼용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시고요. 이런 상황을 시험 문제 내는 분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OC다 또는 STS다라고 하는 거는 소넷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소넷은 51.83메가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면 3배, 여기 보면 4배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쓰는 거는 OC1, OC3, 그 다음에 OC48, OC192에서 여기 보면은 155메가 또는 622메가 OC12 이 정도까지 쓰는 거고요. OC24는 안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얘를 유럽 방식으로 매핑하면 STM1 155.52메가, STM4 4배하면 622메가, 얘를 다시 4배하면 2.5기가라고 하는 2.488메가가 이제 STM1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텐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STM64가 돼서 9.953기가 bps에서 우리가 이거를 쉽게 텐지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SDH와 소넷에서 비교한 게 다시 밑에 표가 있는 거고요. 아까 위에랑 똑같은데 소넷 기준이나 SDS 기준에서 크게 4배로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넷의 기본 속수는 51.83메가에서 우리가 52메가로 투구로 보는 거고 SDH는 155메가 기준으로 해서 4배로 증가한다. 그래서 이거 155의 4배 622메가, 622의 4배 2.5기가, 2.5의 4배 10기가가 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OTN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OTN은 이제 2.5기가부터 시작해서 OTU1이 2.5기가, OTU2가 10기가, 여기 40기가 이제 100기가로 해서 증가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OTU 제로가 해서 이제 1기가가 별도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24년도 2회에 실기시험에도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OLT, ONU, ONT 이런 거를 이제 용어를 두고 통신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FTTH에 대해서 요게 이제 폰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그리고 내용을 설명하시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OLT로 해서 옵티컬 라인 터미네이터가 이제 별도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옵티컬 라인 터미네이터는 국사 내에 통신 국사 내에 그 백본망과 연결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ONT는 이렇게 TV나 보면 셋탑박스랑 연결되는 셋탑박스가 ON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 케이블이 광가입자로 들어가서 이렇게 셋탑이나 TV를 받아주는 거. ONU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분기기라고 할 수 있고요. 옵티컬 네트워크 유닛이라서 주거용 가입자 및 밀집 지역의 중심에 들어가서 옥내와 옥외를 연결해주는 그 장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97페이지는 WDM의 분류인데요. CWM, DWM, 울트라 DWM이고요. 현재는 DWM까지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파장이 얼마만큼 이렇게 파장이 띄엄띄엄 쓰냐, 파장이 얼마만큼 조밀하냐에 따라서
요 CWM, DWM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채널 수가 CWM은 8개, DWM은 16개, 80개, 울트라 DWM은 160개에서 더 많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속도도 어떻게 보면은 얘는 그 CWM 1.25기가 200기가 수십 테라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갈수록 더 고가가 되는 거고요. 그에 따른 파장 간격이 20나노에서 수나노에서 0.1에서 0.1나노로 해서 파장 간격이 더 짧아지는 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WM, DWM, UDWM에서 구분할 수 있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통시에서 가장 중요한 698페이지 보시면 오이 드실래요? 오이 드 여기 C밴드죠. C에서 레 U에서 오이 드 실 레 U로 외우시고요. 오리지널 익텐디드 숏 웨이브렌스 컨벤션 롱 웨이브렌스 울트라 웨이브렌스로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밴드위즈가 그 대역이 100, 100 이쪽이 이제 70이 되는 거죠. 70이고 이쪽이 이제 35가 되는 거고 이게 60, 50으로 해서 요 밴드위드도 같이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요 웨이브렌스에 맞춰서 그 움직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 대역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쓰겠습니다.